장례식장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촛불이 한쪽으로 기울며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사진 속 남자는 생전의 온기를 잃은 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박순영, 64살. 그녀는 남편 명현의 영정 앞을 허공을 응시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고단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10년.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류상 부부였지만 남보다 먼 사이로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단 한 통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영은 이미 오래전에 그를 지워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정 앞에 앉아 있으니 가슴 한켠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길이 뜸해진 지 오래된 장례식에서 낯선 여인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이 넘어 보이는 여성은 검은 코트 차림에 단정한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단아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오래 망설이다 겨우 이곳에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영정 앞에 선 여자는 한참을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국화꽃을 든 손에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의상 흘리는 조문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 혹은 미안함, 아니면 사랑. 순영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순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기억에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순영은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것이 무언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순영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울었는가? 10년 동안 남편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순영은 그날 이후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도 그 눈물의 의미가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순영은 몰랐습니다. 그 의문이 곧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며칠 전 그날 밤 늦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순영은 언제나처럼 밖이 어둑해져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장 국수집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까지 온종일 서서 일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캄캄한 집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니 거실이 환해졌지만 공허함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텅 빈 식탁, 아무도 없는 소파, 혼자 사는 집의 정적이 귓가를 짓눌렀습니다. 코트를 벗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걸려온 낯선 전화, 순영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명현 씨가 남편분 되시죠?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순영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병원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남편이 왜 병원에?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있다니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환자분이 위독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독하다니. 그게 무슨...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독하다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건강하다고, 멀쩡하다고 믿었었는데, 어느 병원이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기를 든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급히 주소를 메모하려 했지만 볼펜을 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겨우 적어 내려가는 동안 간호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은 서둘러 택시를 불러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영은 차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설 때마다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영은 안내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김명현 환자 어디 있나요?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층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순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중환자실이라고?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였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영이 복도로 나서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복도 의자에 남편의 오랜 친구 현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가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식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영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원이 아니라는 것을, 중환자실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식의 저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수님, 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서려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 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순영은 벽을 짚고 중환자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산소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씩씩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빛 선이 약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고 남편은 그 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순영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늙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도드라져 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윈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던 걸까요? 순영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너무나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여보, 나예요. 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순영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나예요. 순영이에요. 여보.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감긴 눈꺼풀 사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이었을까요? 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도 떨리고 차가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느리게, 점점 더 낮게, 길고 낮은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고 의사가 뛰어왔습니다. 하얀 가운들이 병실을 채웠고 순영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에 이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현식이 순영을 부축했습니다. 순영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금일 오후 11시 23분 운명하셨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김명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오늘이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번지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순영의 마음도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가까운 친척 몇 사람과 둘째 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오지도 못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무거웠지만 사흘밤을 꼬박 세웠는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그것도 아닌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당시보다 훨씬 말라버린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그 사람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누군가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명현은 살아생전에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노름도 허튼 일도 하지 않았고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서 눈비 오는 날에도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져오는 월급 봉투는 늘 깔끔했고 가족을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이 메마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보다는 일이 먼저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엄마가 있다며 출근했고 순영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도 병원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도 명절에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결혼 20년 동안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밥상 앞에 마주 앉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사업이 실패한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부도 직전까지 버텼지만 결국 손을 들었고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무뚝뚝하던 얼굴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밥을 한 숟갈 넘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등이 굽어지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순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었지만 그의 자존심이 그를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순영은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함께 버티자는 말도 같이 살아가자는 말도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할 순 없어. 혼자 있는 게 나아. 조금만 지나면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한 달쯤, 길어야 석 달쯤이면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였지만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분노한 것은 모든 삶의 짐을 순영에게만 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명현은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져버리고 순영에게 10원 한 푼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순영은 매일 시장 국수집 주방에서 허리 굽혀 일했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반복되는 고된 일상을 혼자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밤마다 손목이 쑤셨습니다. 기름에 데인 자국이 팔에 남았고 뜨거운 김에 얼굴이 익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사느라 힘들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어쩌면 순영은 그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가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했습니다. 10년의 냉정한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정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식이 끝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빈소는 점점 더 텅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첫날 왔던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자꾸만 그 여자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울었을까? 밤이 되어 빈소를 지키며 앉아 있는 동안 순영의 머릿속에는 대답 없는 질문들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간 동안 누가 곁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그 여인의 눈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보다도 그 눈물의 이유가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10년 동안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장례가 끝난 뒤 순영은 다시 시장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을 비웠더니 가게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영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국수를 삶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끓는 냄새, 그 익숙한 냄새를 맡는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어딘가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허무했습니다. 씁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고 순영은 중얼거리며 불을 줄였습니다. 오전 11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문하시고는 순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장례는 잘 치렀어? 얼굴이 많이 상했네. 순영은 고개만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얻는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 아팠다면 언제부터였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오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고 나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빈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으니 정적이 귓가를 눌렀습니다. 순영은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보였습니다. 오후 3시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어보던 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번호로 몇 달 전에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순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번호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영은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추고 다시 누르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영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이 번호로 오늘 오후에 전화 주셨던 것 같은데요. 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여자는 순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은이라고 합니다. 명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은 씨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돌봤던 간병인입니다. 간병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순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병인이라니. 남편이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순영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팠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남편분께서 남기신 물건이 몇 가지 있어서요. 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물건. 그게 무엇일까? 왜 그녀가 가지고 있을까?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자임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대로였습니다.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순영은 천천히 봉투를 들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용 서류,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남편이 살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선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영은 그 주소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던 곳을 정리하러 가야 한다고 현식이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물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고 그곳에 가면 뭔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통화 후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씨가 순영의 가슴에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혹은 오래된 사랑의 잔향인지 아니면 질투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방금 전의 전화가 이제 제 삶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여자는 누구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남편이 살던 그 집에 가봐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순영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손에 쥔 메모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곳, 그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흔적일까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흘러갔고 점점 낯선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순영은 무릎 위에 가방을 꼭 끌어안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주택가에서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빨랫줄에는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깔끔한 것을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골목 끝에 낡은 빌라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남편의 집은 1층 끝방이라고 메모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을 고르고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인 할머니는 열쇠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한 분이었어요. 밤에도 불을 잘 안 켜시더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가끔 여자분이 오시더라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오신 것 같던데. 순영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시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영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고 열쇠를 돌리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영은 결국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엔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작은 소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고 펜 한 자루, 그리고 약봉지 몇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자석으로 붙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편도 순영도 두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사람도 이 사진을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싱크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순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2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다가가 그 잔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하나는 큰 머그잔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은 찻잔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셨던 흔적, 그 조용한 장면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혼이불이 깔린 침대가 하나 있었고 베개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영은 그 베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현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장 옆에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실내화도 2켤레였습니다. 2개, 전부 2개였습니다. 커피잔도 베개도 실내화도 모두 2개였습니다. 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이 낮에 와서 일하다 가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커피를 함께 마시고, 함께 잠들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순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버티며 살았던 자신과 달리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였던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눈가가 저릿하게 떨려왔지만 순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순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저 박순영입니다. 며칠 전에 통화했던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물건을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요? 병원에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마지막에 계셨던 병원이에요.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혹은 미안해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비에 도착해서 연락 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원룸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커피잔, 베개, 실내화, 그 모든 것이 눈에 새겨졌습니다. 이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열쇠를 돌려 잠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남편과 어떤 사이였냐고. 순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집 문을 닫고 나왔을 때 하늘빛이 심상치 않았더니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순영은 휴대폰을 꺼내 명은에게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인이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명은이었습니다. 순영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직접 보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자, 남편의 집을 드나들었던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명은은 순영을 보자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그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순영은 그것을 보지 않고 명은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사모님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상태가 나빠지면서도 병원 가기를 거부하시고 끝까지 혼자 버티려 하셨습니다. 순영은 가만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성실했지만 냉정한 사람, 언제나 무뚝뚝해서 곁을 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끝내 이 여자의 곁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순영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명은 씨, 신뢰를 무릅쓰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 그 사람과 함께 살았었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까 본 그 방이 떠올랐습니다. 명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그저 간병을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병원에 가시지 않으려 하셔서 집으로 약을 가져다 드리고 식사를 챙겼을 뿐입니다. 그럼 커피잔은 왜 2개였나요? 순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베개도 2개였어요.
실내화도 두 켤레였고요. 명은 씨가 거의 매일 갔다고 관리인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가셨다면서요. 명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너무 외로워하셨어요. 혼자 계신 게 너무 안쓰러워서 가끔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명은이 고개를 들어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항상 사모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매일 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워했다면 왜 한 통의 전화도 안 했죠? 순영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워했다면서 왜 전화 한 통 안 했죠? 명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고생 끝내야 하는데 자기 꼴 보이면 또 짐이 된다고. 차라리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명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모님께 연락드리시라고, 가족분들께 알리시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순영은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순영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눈꺼풀 사이로 흘러내렸던 눈물 한 줄기가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따라 길게 번진 빗줄기가 마치 오래 묵은 슬픔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명은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명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남편은 정말 순영을 생각하며 혼자 버텼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건 그저 명은이 자신에게 하는 위로일 뿐일까요? 커피잔 2개, 베개 2개, 실내화 2켤레. 그 흔적들은 여전히 순영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혼자 버티는 동안 누군가 남편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줬다는 말이, 외로워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말이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순영은 명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은의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서인지 순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영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시선을 내려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한참 이어지다가 명은이 천천히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밀어 순영에게 건넸습니다. 순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작고 얇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영은 한참을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과 작은 반지 상자, 그리고 묵직한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순영은 먼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 표지가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금주 이름에 박순영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영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은 자신이 잊고 지내고 있던 옛 통장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만들었다가 사용하지 않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그동안 순영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혼자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버리고 혼자서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밤마다 원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편하게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통장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영의 이름이 적힌 이 통장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영의 눈이 그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매달 입금된 금액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조금 많았고 어떤 달은 적었지만 한 달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순영이 허리를 다쳐 한 달을 쉬었던 그 해에도, 코로나로 국수집 장사가 안 되어 막막했던 그 해에도, 감기로 일주일을 알아누웠던 그해 겨울에도 입금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이 원망을 쏟아내며 아득바득 국수를 삶아내고 있던 그 시간 동안 남편도 어딘가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영의 손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입금일자 옆에 작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미안하다. 순영아.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순영의 눈앞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신음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뚝뚝 통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영은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번질까봐, 그 마지막 말이 지워질까봐 순영은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을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연락도 없을까? 나 혼자 이렇게 힘든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소식이라도 알려주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하다니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내내 묵묵히 순영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을 때는 50만 원씩이라도 계속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이면 억대가 넘는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순영은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던 그 작은 원룸을, 낡은 이불이 깔린 좁은 침대를, 해진 외투와 낡은 신발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약봉지들을, 홀로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그 많은 돈을 순영의 이름으로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침구도 외투도 모두 낡고 오래된 것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쓸 돈을 아껴서 순영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 쓸 것이고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을 것이고 끼니를 거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모님, 명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 달에는 입금을 못하실까봐 걱정하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일 나가시겠다고. 명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이제 그만 쉬시라고 사모님께 연락드려야 한다고요. 명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달에 일 나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대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그날도 일당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깨어나시자마자 은행 가야 해. 통장에 넣어야 해라고 하셨어요. 순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자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지만 순영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명은이 순영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순영은 가까스로 진정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에는 쌍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반지 자체였습니다. 순영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금은방에 팔아버렸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라 생각했었는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영이 반지를 팔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영은 반지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더니 안에 작은 글씨로 순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순영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이 반지는 명은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순영은 반지를 꺼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끼워주었던 그 반지처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반지를 낀 손가락을 바라보는 순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순영은 반지를 낀 손을 가슴에 얹고 또 한참을 가슴으로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명은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더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순영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완전히 그치고 잿빛 하늘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순영은 고개를 들어 명은을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의 노트는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나중에 봐야겠다며 명은에게 옅은 웃음을 보이며 애써 밝은 척을 해보였습니다. 통장과 반지 그리고 일기장을 모두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들어 명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은 씨,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걸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셔서요. 명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모님. 처음 뵐 때 오해하시게 해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순영은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명은 씨를 의심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영이 명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은 씨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혼자였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아픈 밤에도 혼자였을 거예요. 명은 씨가 함께 밥 먹어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약 챙겨주시지 않았다면 순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명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사모님 걱정만 하셨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와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명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갔던 건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너무 외로워하셔서 그리고 혼자 계시면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니까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약 드시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커피잔이랑 베개, 실내화가 2개였던 건 명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제가 자주 가니까 명은 씨 것이라고 하시면서 따로 마련해 두셨어요. 저는 정말 간병만 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사모님, 다른 관계는 절대 아니었어요. 순영은 명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명은 씨가 대신 해주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홀로 그 글씨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을 읽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순영은 뒤돌아봤습니다. 명은이 창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명은도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갱거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가슴에 품은 일기장을 꽉 끌어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잊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모으며 아껴 쓰며 자신은 굶어도 순영의 이름으로 돈을 넣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순영의 손은 계속 일기장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말들이 적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10년 동안 혼자 사귀었을 외로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어떤 글씨로 남아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명은이 건네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과 반지는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지만 일기장만은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남편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펼치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남편이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오늘 집을 나왔다. 순영이 울먹이는 얼굴을 보고도 그냥 나와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괴롭다. 차라리 내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순영아, 미안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순영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삶을 마주했습니다.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며 매달 통장에 돈을 넣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이야기, 비 오는 날이면 순영이 만들어주던 부침개가 그리웠다는 이야기, 2019년 여름날 몰래 국수집 앞을 지나가다 순영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섰다는 이야기. 순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가게 밖에서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날을, 그때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명은 씨가 참 고맙다.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고 아플 때 약을 챙겨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순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남편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값을 아껴 통장에 넣었다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미안하다, 순영아. 그리고
고맙다. 나 같은 사람과 30년을 함께 해줘서. 순영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영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원망이, 서러움이, 그리고 뒤늦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순영의 울음소리만이 울렸습니다. 미련하게 혼자 버티며 외로이 지내왔을 남편 생각에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려왔습니다.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에 냉정하게 지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실상은 남편이 순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리고 벌을 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영 또한 남편을 버리고 지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원망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왜 이렇게 모질었는지 회한이 몰려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통장과 반지를 꺼냈습니다. 쌍가락질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부재는 버림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심려는 도망이 아니라 속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영은 처음으로 남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쥔 쌍가락질을 바라보며 순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아침, 순영은 일찍 일어나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명은에게 받은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를 보니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순영은 명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9제 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명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순영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명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영에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제를 지내는 장소는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시작했고 순영과 명은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목탁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순영은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요. 당신 덕분에 저도 이제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제를 마치고 순영은 명은과 함께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거렸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은 씨, 일기장 읽었어요. 명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 명은 씨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명은 씨가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요. 명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남편 집에 갔을 때 커피잔이 2개 있는 걸 보고 베개가 2개 있는 걸 보고 오해했어요. 명은 씨를 의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명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오해하시면 어쩌나 하고요. 명은 씨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혼자였을 거예요.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혼자였을 거예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어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약 챙겨주신 것 정말 고마워요. 순영은 명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명은이 놀란 눈으로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순영은 명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쌍가락지 중 하나였습니다. 명은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안 돼요, 사모님.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순영은 명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기도 해요. 명은 씨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혼자였을 거예요.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명은은 한참을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조금씩 가라앉고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순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순영은 명은에게 말했습니다. 명은 씨,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친한 언니 동생처럼요. 명은이 놀란 듯 순영을 바라봤습니다. 순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궁금해하면서 우리 이제 그냥 서로 의지하며 지내요. 명은이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영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오해와 슬픔 끝에 만난 두 여자는 이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한 남자가 남긴 사랑이 두 여자를 이어준 것입니다. 헤어질 때 순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은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남편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서운함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했고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남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영은 그 흐름 속에서 천천히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